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옥자님, 계좌 후원 조금 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정말 감사히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네, 김옥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윤석열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재판 관련 소식은 이재명 대표 소식이 제일 많았죠. 그때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 소식을 제가 참 많이 전해드렸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 소식은 벌써 한 3년째 계속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에 재판에 늘 그런 얘기를 밖에 없었는데 이제 윤석열 재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격세지감이네요. 예, 검찰로 일어난 놈이 검찰로 망하는 거죠.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고 검찰로 일어난 윤석열 검찰로 망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재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죠. 오늘이 두 번째 재판입니다. 지난 첫 번째 재판에서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에 대한 사진 촬영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윤석열이 법정에 들어오는 것도 몰래 지하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법정에 들어가서도 사진을 못 찍게 했습니다. 핑계는 아주 좋았죠. 기자들이 너무 늦게 신청을 해서 그렇다. 참.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지기현이 정말 무서웠던 거는 윤석열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지 얼굴이 공개될까 봐 라는 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기현 사진은 다 옛날 사진이잖아요. 물론 최근에 골든벨하는 사진도 있고 법원 내부 잡지에서 찍힌 사진도 있고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지기현의 최근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기현이가 자기 얼굴 안 팔리려고 공개를 안 했다. 그런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기현이라면 가능해. 아무튼 오늘은 다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난 첫 번째 재판의 연장성산입니다. 지난 첫 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성현 대령, 김형기 중령이 오늘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검찰 측의 질문에 답하는 이른바 주신문이었다면 오늘은 피고인 측 반대신문, 그러니까 윤석열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된 겁니다. 지난 시간이 조금 이 두 사람의 장교들한테는 조금 편한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대단히 불편한 시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이거 거의 시비를 걸듯이 계속 덤벼들었습니다. 다른 재판에서 이런 상황은 드물어요. 이렇게 변호인 측에서 공격적으로 질문할 경우 판사가 제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측에서 아무리 이상하게 덤벼들어도 제지를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야, 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자, 하지만 윤석열의 그 야비한 공세에도 두 명의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 이 두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을 면전에다 두고 하나씩 따박따박 따지기도 했습니다. 역시 군인다운 군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조성현 대령입니다. 이 조성현 대령은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죠. 국회를 봉쇄해라,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증언했고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측에서 이 조성현 대령의 기억력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억이 좀 흐릿해지지 않았느냐. 윤석열 측은 조성현 대령의 말, 증언 중에서 일부만을 끄집어내와 가지고 디테일하게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아무리 봐도 말이 바뀐 거를 못 느끼겠는데 윤석열 측은 말이 바뀌었다, 진술이 바뀌었다고 어거지를 씁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너 기억이 흐릿해졌지. 그리고 기억이 흐릿해지니까 진술 바뀌는 거지. 요렇게 몰고 갔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성현 대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주 특별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더 또렷해진다. 흐릿해지는 게 아니다. 그죠? 저는 지금도 30년 전에 군에 입대할 때 그 훈련소 천정이 기억나요. 첫날 잠이 들던 그 얼굴이 기억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어디지? 천정을 보면서 여기가 어디지? 당황했던 기억도 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도 그 기억은 정말 또렷이 선명해집니다. 첫 번째 사격을 할 때도 제가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사격할 때 맨 처음에 0점을 잡잖아요. 0점 잡을 때 제일 놀라는 총이 뭡니까? 총소리. 예. 첫발 쏠 때. 생각보다 커. 옆에서 총소리 들릴 때보다 내 총에서 나가는 데 더 커. 당연히 크겠지. 자, 그리고 이 총구가 이렇게 총을 쏘고 나면은 뒤로 오는 반동이 있잖아요. 어깨에 오는 이 반동, 그 느낌,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뒤로도 숱하게 제가 총을 쏴봤지만 첫 번째 사격할 때 그 첫 발의 기억은 내가 잊지를 못하겠어. 그처럼 특별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또렷해지는 겁니다. 조성현 대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 뭐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그래. 12월 3일이잖아. 오늘 4월 22일. 넉 달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지 않습니까? 계엄이 있었던 그날 있었던 일을 몇 번씩이고 다시 회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죠. 그런데 기억이 흐릿해진다고? 미친 거 아니야?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은 그 기억이 정말 말 그대로 과거로 흘러갔을 때 그때나 가능한 겁니다. 지금 내란 사건, 계엄 사건은 여전히 현재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억이 흐릿해질 수가 없어. 그런데 흐릿해지지 않았냐? 아유, 진짜 어거지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의 신빙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시비를 건 거죠. 여기에 조성현 대령이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참. 그러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조성현 대령의 진술을 흔들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질문도 해요. 윤석열 측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 조성현 대령의 진술을 흔들어 보려고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시비를 걸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야, 너 국회에 들어갈 때 비무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어? 그거 이례적인 거 아니냐? 군사작전인데? 조성현 대령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이례적이다. 야,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 이게 솔직히 가능한 지시야?
조성현 대령이 여기 맞받아치죠.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는지 모르겠다. 참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는 애치당초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어서 네가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자,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윤석열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명령이다. 요런 소리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야, 근데 불가능한 지시였잖아.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려?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말을 바꿉니다. 아니, 불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야? 조성현 대령이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못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어? 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참 윤석열 측 변호사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한 식의 신문을 했죠. 불가능한 지시 아니었냐? 불가능한 지시 아니었냐? 아니,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려? 내리지를 말았어야지. 불가능한 지시를 하라고, 불가능한 짓을 하라고 명령 내리는 거, 그게 불법이죠.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려? 전 정말로 그게 황당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 하면 안 되는 걸 그 지시를 왜 합니까? 하면 안 되는 걸 하라고 어거지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부하들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랬으면 지시한 놈이 책임을 지는 거지. 왜 부하들이 잘 알아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거야?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닙니까? 아유, 정말 아유, 진짜. 만약에 내란이 성공이 됐다면 윤석열은 이 조성현 대령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쳐넣었을 거 아니야. 항명죄로. 안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야, 내가 내 지시를 안 따를 줄 알고 내가 지시 내린 거잖아. 그렇지? 아유, 정말 이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없죠. 이걸 이런 말장난 한다는 게 정말 너무나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얘기는 통정 매매를 했다는 거 아니야. 통정 허위 매매를 했다는 거 아니야. 허위라는 걸 알고 양쪽 다 허위라는 걸 알고 통정 매매를 했다. 뭐 이거 아니야. 근데 조성현 측에서는 아니야, 나는 허위인지 몰랐어. 허위인지 몰랐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짓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한 거야. 네가 허위 그냥 장난으로 지시 내린 거 그건지는 아닌지 내가 그때는 몰랐어 라고 딱 잘라 말을 한 겁니다. 참 아휴. 네. 예. 자, 조성현 대령의 진술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이제 김영기 중령의 진술이 있었는데 윤석열 측은 이 조성현 대령을 마지막까지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 뭐 진술이 이상한 거 아니냐, 너 진술 잘못하는 거 아니냐, 너 진술에 신빙성 없는 거 아니냐, 계속 깐족깐족 시비를 걸었어요. 이거는 그 변호인의 반대 신문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증인을 이렇게 비열하게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판사가 나서서 제지를 해야 됩니다. 변호인 측에서 너무 질문을 공격적으로 하시는데 그걸 하지 말아라고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기현 판사 글쎄 예, 단 한 차례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판사라면 벌써 몇 번은 제지를 했었어야 정상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조금 톤을 높이기만 해도 곧바로 검찰 측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툭 하면은 변호사가 나보고 비웃었다고 이재명이 나 째려본다고 요라면서 재판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판사가 그 피고인 저기 째려보지 마세요. 판사 그리고 변호인 보고 웃지 마세요. 막 이런다고. 그런데 왜 이 사건에서는 판사도 검사도 가만히 있냐고. 판사하고 검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하자면 지기업만 문제가 아니라 검사들은 더 문제예요. 이때 이 있습니다 라고 나서야 되는 게 바로 검사잖아. 근데 검사가 전부 다 꼬다는 보리자루예요. 참. 자, 이런 윤석열 측의 횡포에 제대로 한마디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형기 중령이죠. 김형기 중령은 특전사 제1여단 예하에 있는 이 대대장입니다.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부터 지금까지, 아니 검찰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라. 그래, 나 지시 받았다. 지시 받고도 내가 이행 안 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지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라. 요러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계속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죠. 아니, 지시 받아놓고 왜 이행을 안 했어? 그 두 가지지. 지시를 안 받았거나 지시 받을 때 이게 불가능해서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안 한 거지. 처음에 불가능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 저쪽에서 지시 내리는 사람도 그냥 가라로 내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요렇게 몰고 갔는데 김영기 대령은 중령은 그거 아니다.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지시를 받았는데 도저히 이건 하면 안 될 지시더라. 그래서 내가 안 했다. 무슨 아닌 줄 알고 지시가 아닌 줄 알고 한 거를 안 한 거라니.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요러고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현 공수 1여단장으로부터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지시는 대통령의 지시라고 이해했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수 1여단 이하의 각 대대장들도 공통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수 1여단이 이 모든 대대장들이 다 지통실과 연결이 돼가지고 일부는 지통실에 와서 회의 작전 상황을 보고 확인하고 있었고, 일부는 출동해서 확인하고 있었고, 일부는 전화로도 들었고, 그런데 당시 이 상황이 다 뭘로? 전화 통화가 되고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윤석열이 지시 내리는 것도 모든 대대장들이 다 들었고, 이 김영기 중령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군에서 지금 통신망이 지금 이번에 좀 많이 공개가 된 부분인데 사실은 이 정도까지 공개되면 안 돼요. 특히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망이 잘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지통실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마이크를 켜두면 그대로 각 대대장들한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 심한 경우에는 영상 통화를 하면서도 다 돼요. 그래서 특전사 뭐 몇몇 부대 같은 경우에는 특전사 안에 그 지통실에 가면은 대대장들하고 이렇게 화상 통화 시스템이 다 연결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켜놓은 상태에서 윤석열이가 지시를 내린 거야. 그게 바로 가버린 거예요. 다이렉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해했다라고 한 겁니다. 뭐 여기서 게임 끝났지 뭐. 그러면서 김영기 중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거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윤석열이가 과거에 했던 말입니다. 김영기 중령은 바로 이 말로써 윤석열한테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네가 사람에 충성하라고 강요했으나 나는 너 같은 놈한테 충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간족거리기 시작합니다. 국회에 지금 당시에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냐? 그런데 왜 진압을 안 했냐? 네가 잘못한 거지. 아니면 민간인들 진압하라는 명령을 안 받았기 때문이지. 요렇게 몰고 간 겁니다. 질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했냐? 자, 그러자 김영기 중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군인한테 질서 유지 의무는 없다. 우리는 적을 제압할 의무가 있지. 질서 유지를 하라는 그런 의무는 없다. 그렇죠. 다른 일반 보병부대도 아니고 특전사야. 특전사한테 질서 유지 이런 걸 맡기나? 그런 건 없어요. 특전사는 적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투입이 된다? 다른 부대도 아니고 특전사 이런 부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딱 지목하죠. 그러자 윤석열 측에서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국회에 민간인 진입해 있었는데 이거 위법 아니었냐? 위법한 거 몰랐어?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당시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일부는 국회의사당 정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국회 그 정문 외부 정문에서 경찰과 맞서 싸우는 시민들도 있었죠. 이들이 불법이다 이거야. 불법인데 왜 가만 놔뒀냐? 윤석열 측 변호인이 이런 어거지를 쓴 겁니다. 왜 불법인데? 시민들이 가 있는 게 왜 불법인데?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게 그게 불법이지. 국회는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국민들의 대표가 모이는 곳이에요. 국민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런데 거기 시민들이 좀 모여 있다고. 그게 왜 불법인데? 여기에 김영기 중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갈 만하니까 들어갔겠죠. 이 말에 윤석열 측에서는 더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태도는 깐족거림 그 자체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거지를 써서 어떻게든 간에 꼬투리가 될 만한 말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죠. 참,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개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소리? 참. 자, 아마 오늘 이 증언을 놓고 끝나면서 아마 이게 김영기 대령이 많이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마지막에 이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서 자기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김영기 중령은 2003년에 이등병으로 입대했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부사관이 됐고 2006년에 장교가 됐답니다. 그리고 군생활 23년 차가 됐대요. 23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았다. 조직에 충성했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아예 명문이네. 자, 그러면서 항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나 항명이다. 그런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명령을 따라야지 어떻게 12월 4일에 내가 받은 임무를 수행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가 따를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라. 그래야지 내 부하들이 살 수 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그날 그 자리에서 내 부하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명문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뭐라고 답하느냐. 궤변으로 답합니다. 계엄령은 요리도 하고 환자 수술도 하고 살인 범죄에 쓰이는 칼과 같다. 칼로 요리도 하고 수술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계엄령도 똑같은 거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요딴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살인 안 했다고? 윤석열이 살인을 안 했나요? 솔직히 말해서 살인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지보다 센 놈을 만나가지고 생각보다 세네? 라고 해서 살인을 실패한 거죠. 실패한 살인입니다. 살인을 안 한 게 아니라 칼 들고 설쳤어. 찌르려고 했어. 아니 찔렀어. 그런데 피해자가 생각보다 힘이 좋은 놈이네. 그래서 칼로 찌른 놈이 오히려 제압당한 거죠. 그래 놓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난 살인이 아니야. 요라는 겁니다. 살인에는 살인 미수죄가 있죠. 그런데 내란에는 내란 미수죄가 없습니다. 일단 내란을 시작했으면 그냥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않고 그냥 내란이에요. 살인은 실패하면 살인 미수죄가 되지만 내란은 실패해도 내란죄입니다. 성공해도 내란, 실패해도 내란.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우리 시민들 그리고 현명한 군인들 그들에 의해서 제압당한 거지. 그런데 뭐 내란이 없었다고? 예. 이래서 저런 새끼들 보고 개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개새끼예요. 그리고 윤석열 변호하는 새끼들도 개새끼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찍어준 놈들도 개새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윤석열을 옆에서 많이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옆에서 보아온 윤석열 그냥 동네 바보 형으로 끝나면은 괜찮았을 텐데 저 사람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순간 정말 개새끼가 될 것이다. 아니 저 새끼는 개새끼가 맞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믿더라고. 어떤 사람은 윤석열 개새끼라도 상관없다. 개새끼가 이재명 죽이고 문재인 죽이는 데는 더 잘할 거다. 나는 이재명 죽이고 문재인 죽이기 위해서 대선을 참가하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 찍는 거다. 이런 놈도 있었어. 그 새끼야말로 개새끼지. 저는 또 내가 그렇게 윤석열 개새끼인데 찍지 마라 하는데도 굳이 바닥바닥 찍는 놈들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머리가 모자랄까?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들도 개새끼니까 동족을 찍어주는 거였지. 동족을 찍어준 거였어. 동족을. 자, 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개판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번듯하게 되돌려 놓으려면요. 개새끼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솔직히 요즘에는요. 개들한테 미안해. 개들이 다 윤석열 같은 애들이 아니거든. 얼마나 개들 착하고 예쁜데.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은 광견이죠. 광견. 광견병에 걸린 거죠. 광견병에 걸린 개는 몽둥이가 약이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 조상들이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 때 딱 맞는 말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